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생태계 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생태계가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잡는지, 그리고 그 균형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마치 거대한 젠가 타워처럼 말이죠. 젠가 타워랑 숲, 이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언뜻 보면 정말 아무 관련 없어 보이죠? 근데요, 이 둘은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젠가 타워, 즉 생태계의 기초부터 한번 쌓아볼까요? 모든 타워는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생태계라는 타워의 가장 아래층을 이루는 블록들은 과연 뭘까요? 바로 생명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든 거대한 생명의 그물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에너지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풀이 있죠. 이 풀의 에너지는 나비에게, 나비는 거미에게, 그리고 거미는 참새에게로 순서대로 전달됩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실제 자연은 이렇게 단순한 일직선 도로가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딱 한 가지만 먹고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먹이사슬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서 거대한 먹이 그물을 만들어요. 바로 이 복잡함, 이게 바로 건강한 생태계의 핵심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먹이 그물이 단순하다? 이건 마치 젠가 블럭 몇 개로 아슬아슬하게 쌓은 타워 같은 거죠. 블럭 하나만 쏙 빼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하지만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다시 말해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블럭이 아주 많고 빽빽한 타워랑 같아요. 하나쯤 빠져도 다른 블록들이 꽉 잡아주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자, 이제 타워를 쌓을 블록들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 블록들을 어떤 규칙으로 써야 할까요? 이 타워의 모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 바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태계에는 보이지 않는 층, 영양 단계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먹이 피라미드의 각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각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 층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정적인 피라미드 모양이 나와요. 맨 아래 가장 넓은 층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식물, 바로 생산자들이 차지하고요. 그 위로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 또 그 위로 육식동물이 쌓이는 구조죠.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위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피라미드 모양일까요? 역삼각형은 왜 안 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에너지 효율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성장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숨 쉬고 움직이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죠.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먹이로부터 얻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생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열로 흩어져 버려요. 근데 그 흩어지는 양이 얼마나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겨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상의 포식자들이 왜 그렇게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복잡한 먹이 그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사라지면 10%의 에너지도 못 얻고 그냥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에너지 법칙에 따라 쌓아 올린 젠가 타워. 누가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자연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능력이 있어요. 자연의 이 놀라운 자동 복구 시스템 한번 들여다볼까요? 생태계 평형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외부 충격 때문에 잠시 휘청거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안정되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오뚜기처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인데요. 캐나다에 사는 눈더신 토끼와 스라소니의 개체수 변화 데이터를 보면 이게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먼저 먹이가 되는 토끼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토끼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걸 잡아먹는 스라소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뷔페가 열린 거죠. 먹을 게 풍족해지니까 스라소니 수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스라소니가 많아지니까 토끼를 더 많이 잡아먹게 되고 결국 토끼 수는 다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먹이가 부족해진 스라소니 수도 줄어들고 천적이 줄어드니 토끼는 다시 늘어나고 이 패턴이 약 10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오르내림 자체가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인 거죠. 정말 역동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만약 이 젠가타워에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아주 결정적인 블록 하나가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미국 카이바브 고원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사람들이 사슴을 보호해야겠다는 좋은 의도였겠죠? 그래서 사슴의 유일한 천적인 늑대를 싹 다 사냥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천적이 사라진 사슴의 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4,000마리가 순식간에 10만 마리가 됐어요. 결국 이 엄청난 수의 사슴들이 고원의 풀을 남김없이 먹어치웠고 생태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좋은 의도가 불러온 끔찍한 재앙이었죠. 단 하나의 블록을 잘못 건드린 대가였습니다. 카이바브 고원의 비극은 늑대라는 블록 하나를 뺐을 뿐인데 일어났죠. 물론 화산 폭발이나 큰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이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이 젠가타워를 가장 위태롭게, 가장 심하게 흔들고 있는 손은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 인간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져가는 젠가타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건 정말 한순간이지만 한번 무너진 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고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은 뭐다? 네, 예방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이 타워를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국가 차원에서 국립공원 같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힘을 합쳐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오염된 하천이나 숲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심지어 삭막한 도시 빌딩 옥상에 작은 정원을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크고 작은 시도들이 이 균형을 되찾으려는 정말 소중한 노력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 생태계 평형이라는 거대한 젠가타워의 가장 튼튼한 기반은 바로 생물 다양성입니다.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물이야말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한 그물, 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열쇠인 거죠. 자연은 인류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수천, 수만 년 동안 스스로를 조절하면서 이 섬세한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자연의 젠가타워 안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어떤 조각이 되어야 할까요? 타워를 위태롭게 흔드는 손이 될까요? 아니면 무너지는 곳을 받쳐주는 든든한 블럭이 될까요?